안녕하세요. 김용호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108회 전산회계 2급 시험 경향을 분석을 하고 다음번 109회 시험 뭐가 나올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지난번 108회 이론 시험 뭐가 나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늘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문제 풀이 시간은 아니고 문제 유형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문제는 재무제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재무제표에 뭐 재무상태표이니 손익계산서이니 현금흐름표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성격을 알고 있니?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하는 문제, 각 계정별 원장에 어디다 적는지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니?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요거는 조금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기초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는 기말 유형인데 요거는 뭐 매출 원가라든지 아니면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매출 원가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그리고 더불어서 수익적 지출이랑 자본적 지출 구분할 수 있는가, 저거를 구분해야 이제 취득원가가 계산이 되니까 감가상각 계산이랑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줄여서 후속 원가 구별할 수 있는지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상당히 좀 잘 된 케이스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결산 수정 분계 하는 거 이게 기간 기속 나눠서 각 회계 기간에 해당하는 거 이제 구분해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계정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최근 들어서 재무상태표 계정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무상태표에 여러 가지 계정들이 존재하잖아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대분류가 있고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있고 그 각각 분류 안에 또 중분류, 소분류 나눠지는데 그것들 명칭들 암기하고 있고 걔네들 그 성격이 뭔지 외우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 파트는 약간 암기인데 자주 물어보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들은 자주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명칭을 익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이걸 딱 봤는데 잠깐만 얘가 부채인지 자산인지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헷갈린다 하면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컨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계정 과목 계정 과목 등록 메뉴 가보면은 이것들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뭐 미수금으로 검색을 해본다 그러면은 미수금은 내가 아직 못 받은 돈이니까 유동자산 쪽에 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유동자산이구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닝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는 매입 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거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매입 채무라는 전체 덩어리로는 그 계정 과목 등록 메뉴에서 컨닝이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 재무상태표 계정 구분하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그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시험 시간에 합법적으로 컨닝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게 문제 유형이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내가 좀 체크를 해야겠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7번. 자, 이것도 역시나 재무상태표 계정 구분하는 똑같은 유형이에요. 문제 생긴 건 많이 다른데 결국에는 재무상태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가 알고 있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문제는 매입 채무 계정 이제 받을 지급 어음이랑 외상 매입금 정답이 4번이었는데 요게 두 개가 매입 채무다라는 게 이제 전산 프로그램에는 표시가 안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 차량 운반구로 검색을 해보면 이게 유동인지 비유동인지는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계정 과목 등록 메뉴에서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모르면은 잠깐 컨닝하면은 누구나 당연히 그 불법 아니고요. 전산 우리 그 K랩 프로그램 통해서 딱 알 수가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8번. 이것도 역시나 재무상태표 계정 구분하는 문제야. 같은 유형이 계속 반복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니?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또 재무상태표 계정 구분. 제가 왜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겠죠? 결국에는 그 대부분 문제 생긴 게 달라 보여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 구분하는 문제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채. 이 중에서 부채 뭔지 알고 있냐? 이거 외상매입금 부채인데 알고 있니?
선수 수익, 내가 먼저 돈을 받은 거니까 부채인 거 알고 있니? 단기 대여금, 이건 내가 돈을 빌려준 거니까 자산인 거 알고 있니? 물어보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잘 모르겠으면은 얘도 우리 그 K랩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컨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가서 체크해, 이거 검색을 해보면은 자산 쪽에 가 있으니까 아 얘는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 이제 11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그 중에서 이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니까 비유동, 유동 구분하는 기준 알고 있느냐? 뭐죠? 보통 1년입니다. 1년. 물론 반드시 1년이 기준은 아니지만 실무상 거의 99.9% 유동과 비유동은 1년을 기준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초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는 기말 유형이고요. 이번에 이제 매출 채권 나왔어요. 얘는 뭐 대손 충당금이 나올 수도 있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자료에서 전체 자료를 3개 주고요. 하나, 둘, 셋. 기초 줬죠? 기초가 자료가 있고 단기 발생이기니까 증가가 자료가 있고 회수니까 감소가 자료가 있고요. 기말이 이제 X. 이런 식으로 여기 4가지 변수 중에서 3가지 변수 주고 나머지 하나 찾아내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의의랑 단가 결정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14번은 이제 결산 수정 붕괴, 수익의 이연, 지금 수익이 아니다 라는 거 알고 있니? 그게 뭔지 알고 있니?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무상태표 개정 구분하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수익의 이연이라는 거는 결산 수정 붕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분류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손익효과,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됐을 때 이렇게 비틀면은 그게 손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 외워서 풀기보다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기말재고자산이 과대가 되면 잠깐만, 기말재고자산이 과대가 되면은 매출원가가 감소하겠지. 매출원가가 감소하면은 이익이 늘어나겠지. 이익이 늘어나면은 자본이 증가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해가지고 이번에 이론 문제 나온 거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눈에 띄는 게 이 재무상태표 개정 구분하는 문제가 연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최근에 재무상태표 개정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적어도 이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개정들에 대해서는 조금 빠삭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저걸 그때그때 생각해서 풀 수는 없잖아요. 약간 암기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얘는 모든 유형이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개정 과목 등록 메뉴에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지만 아무튼 개정 과목 등록 메뉴에서 합법적으로 컨닝이 가능한 유형들도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기초 플러스 증가 감소 기말 요것도 2문제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실무 문제 어떤 거 나왔냐. 첫 번째는 역시나 늘 나오던 거, 이 사업자 등록증 놓고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는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니까 다음번 시험에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재무상태표가 연속 2번 나오더니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적요 등록하는 문제가 나왔고,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죠. 이 문제 3번에서 그 유형이 반복이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이 적요 등록하는 겁니다.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거래처별 초기 이월, 요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또 나왔어요. 사실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 요 앞쪽 파트는 거의 그 작은 유형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적중했다고 써놓긴 했는데 좀 적중했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으로 그 문제 유형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앞쪽 파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점수를 배점을 받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일반 전표 입력. 자, 여기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실무 문제에 탈을 쓴 이론 문제죠. 첫 번째는 상품 매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 요거 거래처 유의하시면서 문제풀이 하셨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차입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였고 역시나 거래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하는 회계 처리 이것도 역시나 이 신용카드 카드사 거래처 나오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구분하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좀 비슷한데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면은 그때 직원한테 주면 예를 들어 스타벅스 쿠폰을 줬다. 직원한테 주면은 복리후생비, 거래처한테 주면은 접대비, 전혀 모르는 제3자, 예를 들어 뭐 여성단체, 군장병 이런 데 줬다? 그러면은 기부금. 이거 구분하는 문제 나오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사업주인 내가 그거를 스타벅스 쿠폰을 가져갔어요. 그럼 뭐가 되죠? 인출금이 되겠죠.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 유형자산 취득 회계 처리, 토지 관련된 거 나왔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자, 6번은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 대손 인식하는 건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 잔액이 90만 원이다 라고 문제에서 정보를 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90만 원 먼저 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거 문제에서 주지 않았다면은 사실 조회를 해서 그때 시점까지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 되면은 특히 날짜가 뭐 11월 2일 이러면은 그렇게 막 조회를 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골라가지고 발라내서 여기다 먼저 상계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액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정답률이 많이 낮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잔액을 조회할 필요 없이 그냥 줬어요. 하지만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다? 조회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7번. 7번 같은 경우에 이제 원천 징수 회계 처리 이거는 연속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출제되다가 뭐 잠깐 쉬고 또 연속 출제되고 거의 그런 식이라서 자주 나오니까 예수금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체크를 좀 해놔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 변제 회계 처리 이것도 또 나왔는데 역시나 거래처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채권 채무 실무 풀을 때는 항상 거래처 입력하는 거, 거래처 코드 넣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다음은 이제 그 오류 정정하는 5번 문제인데 선급금 회계 처리 오류 수정. 이 선수금, 선급금 이런 거 회계 처리하는 거를 잘못해 놓고 오류 수정하라는 문제가 유형이 상당히 자주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적중할 수 있었겠죠. 반복이 되니까 제가 뭐 특별히 뭐 어떤 예지력이 있어서 이거를 적중을 사실 이번 시험은 상당히 적중을 많이 했는데 지난 뭐 출제 예상 포인트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손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뭐 예지력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전산액 2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왔던 문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반복이 되는 유형이에요. 자, 다음 2번은 차입금 상환 회계 처리 오류 수정 하는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 정리 사항. 첫 번째가 이제 비용의 발생, 미지급 비용 이것도 연속적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 수익 인식, 미수 수익 이것도 역시나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왔어요. 둘 다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인데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산자료 입력으로 우리가 자동 결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F3 눌러서 전표 추가하는 거는 꼭 빼먹지 말자. 아시겠죠?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말 상품 재고액 줬다는 거는 뭐예요? 문제에서 여기까지만 딱 끝났다는 거는 이거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 이거 매출원가 인식하는 문제구나. 거기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 집어넣으면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출원가 계산해 주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네. 해서 이것도 역시나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절대 중요한 것이 뭐다? 전표 추가하는 거를 까먹으면 안 되겠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이니까 3번 문제 풀고 4번 문제까지 다 푼 다음에 전표 추가해도
되긴 합니다. 보통은 저라면 그렇게 풀겠어요. 3번 문제 풀고 전표 추가하고 4번 문제 풀고 전표 추가해도 뭐 근데 저라면 이제 3, 4번 문제도 연속적으로 푼 다음에 이 결산 정리사항 쪽 문제는 그 4개의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전표 추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다음 7번 문제. 이제 조회하는 문제죠. 그 거래처 원장 조회하는 문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총계정 원장 조회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총계정 원장 조회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게 총계정 원장으로 대부분의 조회 문제들은 처리가 되고 총계정 원장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값 대부분 여기 안에서 해결이 된다.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거래처. 여기서 거래처까지는 안 나오니까 문제에서 거래처 나오면 앞선 문제처럼 거래처 원장에 가야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얘가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역시나 총계정 원장 조회하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총계정 원장 조회하는 게 2문제나 나왔네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108에 지난번 시험 뭐 나왔는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은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 시험인 109회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첫 번째 이제 이론부터 보자면은 일단 빈출 유형 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유형이 첫 번째가 기초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는 기말 유형이에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중에서 3가지 변수를 주고 나머지 하나 얼마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뭐 기초를 주고 증가를 주고 기말을 준 다음에 요 감소 얼마인지 아니? 물어보는 문제. 이런 유형들 상당히 자주 나오고 뭐 매출채권,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딱 보고 뭐 기초 숫자가 얼마고 뭐 기말 숫자가 얼마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아, 요 유형이구나라고 산식에 넣어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이랑 손익계산서 계정 구분하는 문제.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이자 수익이다. 그럼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이자 수익. 근데 미술 수익이다. 미술 수익. 그럼 뭐죠? 이거는 자산이죠. 내가 돈 받을 권리니까. 자, 똑같이 수익인데 어떤 거는 재무상태표고 어떤 거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 대비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 구분하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산 쪽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먼저 대분류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유동은 당좌랑 재고로 갈라지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로 갈라지죠. 당좌 안에는 또 이렇게 계정들이 있고요. 재고자산 안에는 계정들이 있고요. 이거를 완전 생으로 처음부터 외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곤란하지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우리가 회계를 기업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언어. 계정 과목은 뭐야? 얘는 보캐블러리야, 보캐블러리. 영단어, 영단어.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를 배우는데 영단어, 영단어. 처음부터 단어를 외우라고 그러면은 눈이 핑핑 돌아가지만 계속 영어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늘상 나오는 영단어는 눈에 익잖아요. 얘네는 자주 나오는 영단어다. 일종의 보캐블러리다. 우리가 회계라는 기업의 언어를 배울 때 필수적으로 익혀야 될 그 단어니까 영어 시험에서 단어 문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조금 생판 처음부터 외우자 그러면은 눈이 핑핑 돌아가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오는 놈들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쉽게 암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복을 하시면은 외우지 말아야겠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고요.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험 대비 전이라면은 한번 쓱 읽어보세요. 그럼 내가 이 중에 구멍이 보여. 내가 다른 건 알겠는데 잠깐만. 이 원재료 이거 뭐였더라? 저장품 이거 뭐였더라? 이런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멍만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런 뜻이었지라고 체크하고 들어가시면은 시험 문제 이 유형 많이 나오니까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내에서 계정 구분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지만 그 중에 특히 비용이 매출원가가 있고 판관비가 있고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얘네가 각각 다르죠. 우리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판관비를 빼면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빼면은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구하고 거기다가 소득세 비용 빼면은 이제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뭐 수익이야 매출이랑 영업외 수익 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비용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얘네 각각 뭐가 판매 관리비고 뭐가 영업외 비용인지 또 알고 있니? 특히 판매 관리비와 영업외 비용 구분하는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개정 과목 메뉴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컨닝이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사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보케블러리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면 아셔야 되는데 내가 약간 공부가 미진해서 시험 시간에 이게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때 개정 과목 이 메뉴에 가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컨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유형도 나오면은 반드시 배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빈출 유형 말고 추가적으로 어떤 게 또 나올까? 첫 번째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랑 당좌거래 회계 처리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당좌거래 기억나시죠? 페이머니처럼 내가 페이머니 충전해 놓고 그걸로 뭐 물건 사고 송금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가 은행에 현금 넣어 놓고 당좌예금에다가 현금 딱 넣어 놓고 충전해 놓고 그거 바탕으로 이제 수표랑 어음을 발행하는 거죠. 거래처한테. 그러면 이제 그거 받은 거래처는 나중에 회사한테 받은 수표나 어음 들고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은 은행은 내가 미리 회사한테 받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주는 거죠. 즉 페이머니처럼 내가 당좌예금에다가 현금 충전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표나 어음 이렇게 주고받고 발행하고 하는 건데 요거 관련돼서 기억나시죠?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요거 한번 개념 체크해 보시고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책 보고 복습하시고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제 강의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6번 회계상 거래 판단하는 문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할 때 일반적인 감각에서의 거래는 뭔가 상대방이랑 약속을 하고 합의를 하고 뭐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 말을 하는데요. 회계상 거래는 조금 달라요. 회계상 거래는 뭐가 중요하다? 재산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재, 불이 났어요. 그럼 누가 뭐 거래 상대방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랑 뭐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하지만 회계상으로는 재산 상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거래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종업원을 채용하고 상품을 뭐 주문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감각에서 보면 계약이죠. 뭔가 둘이 합의를 하고 이 종업원 채용한 것도 이 종업원이랑 근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하지만 회계상으로는 아직은 거래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계약을 한 다음에 이걸 뭔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이 오가거나 채용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와서 일을 시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재산 상태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는 거래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것도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하는 문제. 이번에도 나왔지만은 또 나올 확률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뭐죠? 유형자산은 취득할 때도 당연히 원가가 발생하지만 취득한 이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후속적인 원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가지고 뭐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기적으로 미션 오일 갈아줘야 되고 자동차세 나오고 여러 가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후속적인 원가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걔네들을 우리가 원가가 발생했을 때 어떤 거는 바로 비용으로 가고 어떤 거는 자산이라는 정거장에 들리는데 이 후속 원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는 비용으로 가고 어떤 거는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자산으로 가는 게 뭐죠? 얘가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가는 게 뭐죠? 얘가 수익적 지출.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계속 자동차로 했으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엔진 오일 갈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엔진 오일 가는 거는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 되죠? 아무리 비싼 차도 2, 30만 원이면 다 갈아요. 보통 일반적인 국산 차량은 10만 원이면 갈고. 그럼 뭐다? 수익적 지출. 왜? 원상복구, 뭐 성능 유지. 엔진오일 교환한다고 막 차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성능이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죠. 그냥 성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엔진은 오일이 아니라 엔진 자체를 교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10만짜리 엔진이 있었는데 고장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딱 교환을 했어요.
새삥이야. 완전 새 거야. 그러면 앞으로도 더 짱짱하게 오랫동안 탈 수 있겠죠? 내용 연수가 늘어나요. 아니면 내가 2000cc 엔진이었는데 그거를 드러내고 전기차로 개조를 했어요. 엔진 자체를 아예 전기 모터로 바꿔버렸어. 그러면은 차량 운반구라는 게 성격이 완전 바뀌죠. 그 전까지는 내연기관 차였다가 이제는 전기차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조해주는 사업도 요즘에 유명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기차로 개조를 하고 나면은 그거는 그 차량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 건 뭐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엔진 오일 교체, 자본적 지출은 엔진 자체를 교체하는 거.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게 엔진 자체를 교체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능이 발현됐다면 우리는 그거를 자산이라는 정거장에 들리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키워드들 뭐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이런 것들 뭔가 새로운 기능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좀 보시고요. 더 중요한 게 이 수익적 지출은 수선 원상 회복, 뭐 수선 유지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이런 표현 나오면은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그냥 원상 복구, 수선 유지 이런 거니까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구나 하고 체크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실무 문제는 어떤 게 나올까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역시나 이번에도 사업자 등록증 놓고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는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매번 나왔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거의 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같은 유형이 반복이 됐으니까 당연히 다음 시험에도 이게 나오겠거니라고 기대를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재무상태표 나올 것이라고 단순하게 예상을 해봤어요. 근데 아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채무 오류 수정 이 문제는 늘 나오기 때문에 다음번 시험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이걸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1번도 그렇고요. 2번도 그렇고요. 3번도 그렇고요. 얘네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연습. 이거는 뭐 회계적인 지식이나 공부의 어떤 뭐 이해 정도나 레벨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실무 프로그램 좀 사용할 줄 아는가? 내가 이런 기출 문제들을 좀 풀이를 해가지고 연습이 되어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배점을 바닥에 깔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워낙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 몇 번만 해보면은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걸 틀리면은 사실은 조금 시험 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얘는 그냥 연습만 하면 된다. 어렵게 내기도 힘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 왜? 반복되는 유형이니까. 다음으로 이제 거래처 신규 등록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신용카드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를 최근에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처 등록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냥 일반 거래처 말고 신용카드 거래처는 그 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표 입력인데 요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실무 문제의 타겟은 이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사실 예측이 조금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이론 공부를 충실하게 해 두시면은 요거 충분히 배점을 다 받을 수 있을 거 봅니다. 이게 무려 24점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실무 비중이 70%니까 실무가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중에 24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상 이론 문제라서요. 이론 비중이 30%가 아니라 사실 더 초과됩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그럼 이론 공부 열심히 하는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몇 개 좀 예상을 해보자. 면은 한 4가지 정도 예상을 해봤어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하는 문제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 수수료 비용 등장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단기 비용 우리가 원가가 발생했을 때 어떤 거는 자산으로 가고 어떤 거는 비용으로 가는데 뭔가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은 대부분 자산으로 가는데요.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 수수료 비용 이런 거는 뭐다? 바로 비용으로 가요. 그리고 걔는 영업 외 수수료 비용이다. 좀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아 환출
이 문제도 또 나올 수 있는데 얘네는 체크하실 게 뭐다? 얘네는 별도 계정이 있어요. 별도 계정. 보통 이거를 그 재무회계 수업 시간에 이론 문제 풀 때는 그냥 매입에서 차감해서 우리가 순 매입액을 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순 매입액을 구할 때 이거를 뭐 재고자산 매입에서 뭐 차감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아 환출이라는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니까 그 계정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그 세 번째로 이제 기부금, 접대비, 복리후생비 구분하는 회계 처리, 요거는 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어떤 거는 기부금, 어떤 거는 접대비, 어떤 거는 복리후생비 나오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수금, 선급금 구분하는 회계 처리. 이번 시험에는 요거 가지고 이제 오류 수정하는 문제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이 4번 일반 조표 입력 문제에서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세요. 보통 이게 계약금으로 많이 얘기가 오가는데 내가 계약금을 받았으면 선수금이고 내가 계약금을 줬으면 선급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것들도 존재하지만은 사실상 계약금 문제예요. 계약금 문제. 계약금을 먼저 주고받았을 때, 거래하기 전에 먼저 주고받았을 때. 그럼 이게 왜 좀 특이할까? 우리 회계는 일반적으로 외상이 기본값이죠. 먼저 물건 주고받고 돈을 나중에 주고받는 게 관례인데 얘는 물건보다 돈을 먼저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특이하니까 문제 내는 거를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출제위원분들이. 다음 5번 이제 오류 정정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나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유형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 현금이 유입된 것을 올바르게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현금이 유출된 것을 올바르게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시험 공부, 평소에 이론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시험장에서 그 시험지에 적혀 있는 우리나라 말, 한국어를, 그 한글을 잘 읽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지금 회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지? 회사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를 알아야 이게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이게 회사가 지금 회계 처리를 한 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문제 풀이가 되니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대충 읽으시면은 함정받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문제 5번은 특히나 꼼꼼히 좀 문제를 읽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결산정리사항 같은 경우는 늘 나오듯이 요거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얘네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지 기간기석 어떻게 갈라지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소모품 결산 수정분계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회계처리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소모품 구입했을 때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사용하지 않은 것만 자산으로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왔을 때 모두 다 자산으로 잡고 기말에 사용한 것만 비용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기준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3번으로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F3 눌러서 전표 추가하는 거 깜빡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7번에 이제 조회하는 문제인데 일개표, 월개표 조회하는 거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요거는 보통은 현금 지출, 현금 거래. 현금 거래 물어보면은 일개표, 월개표 가야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총계정원장 조회하는 유형. 요거는 이 유형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민망하다고 했죠. 대부분의 이 조회 문제는 총계정원장 조회하시면은 대부분 처리가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총계정원장 가보시고 거기서 안 되면은 그때 뭐 생각해 보시면 될 정도로 총계정원장으로 많은 부분이 커버가 돼요. 그리고 거래처 원장 조회하는 거는 이번 시험에도 나왔지만은 사실 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연속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예상에 넣어봤습니다. 거래처 원장 문제에서 거래처 등장하면은 바로 가시는 거 꼭 유념하시고 이번 109에 나오면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그 출제 예상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초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초 기말 유형 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이랑 손익계산서 계정 구분하는 문제, 이것도 빈출 유형이니까 대비를 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 재무상태표 계정 구분하는 문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영어로 보면은 이제 보케블러리 문제니까 꼭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 구분하는 문제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이제 당좌거래 회계 처리하는 거 개념 잡고 가시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정의가 뭐냐 했을 때 취득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되면은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상 거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거래랑 회계상 거래가 다르니까 그거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뭐 계약을 했다든지 약속을 했다든지 아직 그것만 가지고는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유형자산의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요거 후속 원가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 같은 경우에는 회사 등록, 요거는 늘 나오는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 반드시 대비를 좀 하시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죠? 연습. 이 세 가지 3번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잘해서 반드시 배점을 다 받고 가셔야 되고요.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론 문제 가깝긴 한데 그래도 좀 예상을 해보자면은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하는 거, 매입할인, 매입 애누리 환출, 별도 계정 쓰는 거, 기부금, 접대비, 복리후생비 구분하는 거, 선수금, 선급금, 계약금 오고 갈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좀 체크를 하자. 그리고 5번은 이제 정정하는 문제는 해석이 중요하다.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건데 문제를 잘 읽어보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결산인데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이거는 뭐 늘 물어보니까 이것도 약간 연습만 하면은 사실 유형 자체를 외워서 풀 수가 있고요. 소모품 결산 수정 분계 기중에 어떻게 했다는 건지 문제를 잘 해석해 보자. 자,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는 보통은 계산도 안 하고 숫자를 주는데 이거 만약에 틀린다면은 마지막에 F3을 누르지 않아서 틀린 거니까 이거 꼭 체크를 하자. 조회를 하는 거는 일개표, 월개표, 현금거래 물어보면은 저거 조회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은 총계정 원장 조회로 끝나지만 만약에 거래처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은 거래처 원장 조회하는 거 유형 여러분들 연습해놔가지고 이것도 그냥 틀리지 말자. 얘도 사실은 연습이에요, 연습. 자,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봤고요. 제가 지난번 108에 예상했을 때 사실 이번에 많이 적중했으니까 그때 제 영상 보신 분들, 제 강의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합격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처음 보신 분들이나 혹시 그때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도 이번 109에 출제 예상 포인트 강의 들어보시고 나서 내가 강의 잠깐 들었는데 좀 기억이 안 나네. 저거 회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내용 뭐였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빨리 돌아가서 그 부분 책으로 교재로 복습하시던가, 그래도 모르겠다면은 강의 한번 또 들어보시면 이번 시험도 역시나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시는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